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보석을 이제 8월 19일 날 결정이 돼서 8월 20일 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2월 달에 구속돼서 8개월 동안 있다가 보석 나와서 처음으로 온 공식 행사가 바로 이곳 혁신학교의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함께 계셨고, 제가 그때 간단히 그냥 인사말만 하고 이렇게 가면서 못내 좀 죄송스러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또 제가 겪었던 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겪었던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3일 전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 오늘 저기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국회 필리버스터 때문에 전부 지금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단박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제가 저보다 훨씬 여기서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세상을 많이 또 오래 겪으시면서 더 훌륭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제가 겪은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강연을 한다니까 제 후배가 이제 PT를 막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T를 같이 조금 이제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란이 완전히 극복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검찰개혁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법사위를 통해서 그 많은 검찰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검찰 어느 누구 하나도 아직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나 강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지켜줘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벌써 시간은 7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과 사법의 문제점,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겪었던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생생한 경험이죠. 제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3번을 구속당하고 3번을 보석으로 나온 그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러한 좀 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리모컨이 요거 스태프분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는 거. 됐네. 요건 이력을 집어넣었는데, 저는 2010년도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처음 할 때, 그때 저도 성남시 의회의 초선 의원으로 같이 선출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4년 전 2006년에도 당시에 시장을 도전했다가 떨어져서 2008년도에 국회의원을 도전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인권 변호사, 그 다음에 많은 선출직을 도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이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스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목표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6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이뤘을 때 그야말로 단기 필마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었죠. 그때 거리를 누빌 때 그때 많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지나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고, 제가 이제 당시에 대변인 같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검찰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타깃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봤던 생생한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22년도 이제 대선이 시작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바로 3년 전 대선에서 얼마나 다들 고생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토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쉽게 윤석열 정권의 이 정권을, 뭐 저는 도둑질 당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온갖 보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악마하면서 정권을 탈취해 가서 윤석열 정권이 그 이후에 본색을 드러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이제 대선 전에 막 대장동 사건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언론에 김용 정지상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언론에 제가 뭐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뭐 측근이라는 의미가 별로 이렇게 썩 달갑지는 않아요. 마치 좀 부정적인.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긴 시간을 함께한 뜻이 같았던 동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더혁신 회의에 우리 함께 하시는 동지 여러분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동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를 치러다 보면은 뭐 대부분 지금 한참 바쁘실 거예요. 일단은 새를 규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또 교분하고. 근데 결국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막 이렇게 급하게 모은 사람들 100명, 500명, 1000명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얻은 단 10명, 10명도 쉽지 않죠. 그 몇 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동지들을 먼저 함께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동지들이 또 동지를 10명 만들고, 그러면 복승으로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그런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동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동지들을 만드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군데서 조명하는 게 결국은 효능감이라고 봅니다. 이 현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겪었던 이러한 효능감 있는 정치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저는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이 정치 철학과 그동안의 밑바탕이 됐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22년도 3월 달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한없이 3월 9일 날 새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뭐랄까요,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제 대선 캠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맡아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이 패배감, 이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같이 뛰었던 사람들의 이 성원과 그 사람들의 열정이 생각나서. 그랬다가 그때 여의도에서 경험이 많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검사 정권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저는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우리가 뭐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선거법에 어긋나는 이런 선거 안 치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느 시절인데 특히 이재명 후보와 지난 20대 대선까지 3번, 4번의 선거를 치렀던 경험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불법적인 것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석 나와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검찰들이 저렇게 소설을 쓰고 계속 압수수색을 해왔는데 아니 무려 360번을 털어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자기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10여 년간의 대장동 업자들의 그 녹취록, 그 정관계 로비가 생생하게 담긴 정말 뭐 적나라합니다. 보면은 그게 아마 뉴스타파 거기 그 자료에 지금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뭐 50억 클럽, 대법관 누구한테, 검사 출신 누구한테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이런데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저나 정진상 실장한테 다만 얼마의 돈이 넘어왔다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검사들한테, 저를 체포한 검사들한테 야, 그 10년간의 녹취록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면은 정말 22년 대선 직전부터 해서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경선이 너무나 치열했었고 본선은 뭐 더 정신 없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패배감으로 그 다음에 너무나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의 지방선거에서 거의 다 뭐 다 뺏겼습니다. 국민의힘한테. 서울에 있는 구청장, 뭐 서울시장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인천의 시장부터 해가지고 경기도 그 전에 31개 시군에서 29개가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3분의 2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한테 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경기도 뺏기면 큰일 난다. 경기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대선 선거를 뛰었던 실무팀들을 이제 규합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규합해서 그때 6월 1일에 있었죠. 지방선거가 4월 달에 경선이 있었고 이제 한 2달도 안 된 시간에 급조해가지고 저희가 뛰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부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대선에 경기도 대선 선거 데이터를 보니까 60대 이상에서 30%를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똑같은 결과라면 절대 못 이긴다. 이미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선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회에 이제 계신 의원들 보좌관들을 좀 이제 투입받아 가지고 TF팀을 짜 가지고 이제 아주 세밀하게 전략을 짜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마웠던 게 그 당시에 뭐랄까 그 대선에서 졌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런지 경기도 선거를 뛰는 사람들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부탁을 하고 뭐든지 하자 그러면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60대 이상 어르신들 이 장년층 득표가 대선보다 3%가 더 나와가지고 8,6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경기를 지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이재명 당시 그 지사를 잡으려고 했던 거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절박함, 여러분들도 지금 절박한 이 상황의 선거를 조금 있으면은 눈앞에 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동지들과 함께 그 절박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도 선거를 이제 이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항으로 보궐선거를 나가셨죠. 그래서 보궐에 당선되시고 바로 이제 당대표 도전을 하시면서 또 어떡합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고생한 후배들을 끌고 가서 같이 전국을 돌면서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했으니까 아마 9월 한 말쯤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0월 4일 날 민주연구원의 상근 부원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거를 치르면서 야 이게 좀 당을 혁신하려면 뭔가 민주연구원의 인력도 많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풍부한데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 윤석열 내란을 기준으로 꿈에도 몰랐죠. 뭐 다음 총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선을 미리 준비하자. 포부가 굉장히 컸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언론사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용 부원장 왜 이러니까 아니 제 체포영장을 받대는 거예요.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무슨 소리냐? 체포영장은 난생 처음 이제 그런 걸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워낙 선거를 막 2년 반 동안 계속 치르다 보니까 보통 뭐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선출직 의원분들 계시나마는 선거 끝나고 나면 막 서로 쟁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누구 저 국힘 어떤 애들이 뭐 고발을 했냐 뭐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지 이틀 만에 제가 날짜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0월 19일 그 요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7시도 안 돼서 한 6시 반쯤 됐나? 벨이 띵동 띵동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계속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 아침 먹고 이러는 거를 뭐 지들이 먹거나 아니면 또 제가 좀 늦게 나가면은 제가 아침을 차려주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둘째 딸이 그때 고3이라 가지고 이제 등교하기 직전에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인터폰을 이렇게 보니까 현관 앞에 그냥 막 새카만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거 체포영장 이거구나. 그때 이제 현실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 애를 갖다가 저 둘째 들어가서 밥 먹고 오늘 학교를 좀 일찍 가. 그리고 방에 들여보다 보내고 아파트 현관문을 조금 열고 애가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들어와라. 막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문 열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복도에서.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정도의 이제 뭐 꿀리지는 않고 제가 너무나 뭐 체포될 일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여유를 가졌죠. 이제 결국은 이제 애를 가방을 싸서 등교를 시키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딱 들이미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대선을 치르는데 제가 대선 자금 10억을 요구해가지고 뭐 언제 얼마를 받았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체포된 10월 19일 날 전국에 9시 생방송에 도배된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불법 자금 김용 수수 9시 뉴스를 도배하면서 온 언론에서 제 사건을 갖다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이건 뭐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덕분에 보석 나와가지고 완전히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가끔 우리 집에 저기 그 택배 갖고 오는 아저씨도 복도에서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혹시 그럼 제가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웃으면서 이제 힘내시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제가 뭐 여전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그날부터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조사를 검찰이 하는데 뭐 제가 처음에는 막 거의 막 싸웠죠 검찰하고.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변호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검찰 조사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검찰에서 진술 거부하고 이러는 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아니, 아닌 걸 밝혀야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조사를 받고 막 계속 조사를 받았죠. 이틀째, 3일째. 4일째인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그러는 거예요. 검사놈이 아주 죄송합니다. 여기 공식 성상에서 검사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장동에 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목적이었구나. 대장동을 갖다가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어서 김용희가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짰구나. 그때부터 제가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 의미를 알고 나 이제부터 진술 거부한다.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 너네가 다 이거 짜맞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저는 싸우면서 당연히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닌 게 너무 분명하니까. 뭐 재판을 그리고 이후에 하면서도 뭐 거의 모든 걸 1심 때 다 밝혔어요. 지금 저 기사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1심부터 다 나왔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외면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 어떤 제가 이 내용들이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대장동 그 사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민간업자죠. 민간업자들이 검찰들이 기소 안 한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기소를 안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 뇌물을 갖다가 공직자가 11억 8천을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중형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조서에서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싹 빼버려요. 그러면서 19일 날 저를 체포하고 20일 날 이 친구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검찰의 수법 중에 하나가 검찰이 진술 자판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게 뭐 본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조사를 받고 이제 보석을 나와서도 저는 뭐 당연히 다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1심 판결을 받으러 딱 가는데 아침에 이제 기자들이 막 그 서울중앙지법에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주 여유 있게 이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이제 저 이민태 변호사님, 뭐 김성희 변호사님 다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판결을 이렇게 판사가 읽는데 거의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11억 8천씩 뇌물을 받은 대장동 업자들은 무죄 내지는 최고형이 징역 8개월. 저는 5년의 법정 구속.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번의 구속에서 2번째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하나하나 이런 얘기를 갖다가 길게 얘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기는 뭐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그 기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또는 빨간아재, 뭐 봉지욱 기자 이런 분들이 이 대장동 사건, 제사건, 대북송금 이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조금만 보신다면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거는 그냥 개인 검사들 몇 명의 돌출행동,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그 3년 전 서울중앙 그 지검, 그 다음에 그 수원지검, 여기는 검찰 자체가 조작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많이 국민들이 아시는데 아직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누구 하나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3년 전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정말 아주 오래전에 뭐 조봉암 저기 진보당 당수 사건 재심을 다 받았죠. 그 사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한명숙 총리 사건, 그 이전에 뭐 서울시 간첩 조작했던 유우성 사건, 모든 것들에 개입되어 있는 검찰들이 한 번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 나가면은. 이제 제도는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죠? 이제 수사권 분리되고 기소권 분리돼 가지고 이제 1년 유예 줘 가지고 이제 내년도 되면은 그래 검찰이 이러면 없어져. 우리가 이제 자신하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도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제도는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 배트맨이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옷을, 그죠? 그 저기 조커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각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또는 자기 지역에서 또 이제 앞으로도 중앙에서 큰 역할을 맡으실 건데 절대 방심하시지 마시고 아직 내란은 조금 더 끝나지 않았다. 제가 내란의 출발은 검란이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22년도 대선 끝나고 이재명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검찰청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내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가 완성됐다는 그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검찰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인데 정말 저는 판사들, 사법부는 진짜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들은 다 보여요, 이렇게. 왜냐하면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이 높은 법대에서 판결문으로 다 판결하는데 그 판결문도 공개를 안 합니다. 이제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국회에서 우리 당이 통과시켰죠. 그 형사사건에 대해 가지고 판결문을 공개하자. 근데 뭐 거기에 끝에 본회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겪었던 사법부는 판사들보다 몇 배는 강고한 이러한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역색 안 따지고 그다음에 뭐 저는 언제나 정치하면서 철학이, 저는 우리 저기 성 쌓는 사람 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결국은 뭐 나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옆에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 그게 결국은 민주당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할 때 국민이 주인인, 우리 사람들이 주인이려면은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주인이지.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 짧은 소견으로 정치 철학 중에 가장 큰 게,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여러 사람이 어깨 걸고 가자. 이게 제 이 정치 철학인데, 제가 검찰의 조작을 목도하고 3번의 구속과 세 번의 보석을 하면서 저도 어느새 제가 막 이제 구속되고 이러니까 항소심에서 아내가 너무 이거는 진짜 황망한 거죠. 그래서 막 변호사를 또 막 추가로 선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기존의 변호사님들한테, 그 선임하려는 변호사님 고향이 어디야? 근데 실제 상당 부분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고향 따라가지고 판결이 보수화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극복할 곳이 어딘가? 사법부 자체일까? 저는 절대 답이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고칠 때는 바로 여러분들, 정치의 현장에 계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진짜 바뀔 수 없는 강고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에서 지난 법사위에서 내란 재판부, 그다음에 법의 국제 정말 심도 있게 하면서 4가지 이러한
기득권을 깨트리는 법안을 내놨는데 결국 하나도 처리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1월 달로 연기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법관회가 열렸는데 그래도 법원의 양심적인 이 원로 법관이라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법부는 난파선이다. 아니 그 사법부 난파선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법관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윤석열이 지금 특검하고 있는 우리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노하면서 야 그렇게 했다가는 그런 거 사건 조사하면은 그 상병 하나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사건 조사하면은 지휘관 할 놈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걸로 지금 특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법부의 논리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판결 같은 거 잘못할 수 있어. 그걸로 우리를 처벌해? 그게 말이 돼?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처벌을 해야죠. 그게 정의가 바로 사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 내 지역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말 시급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실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PT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 자, 검사들 다 얼굴 잘 알아시는 어미준 검사, 7년이 아니죠. 10년 전에 그 한명숙 총리를 갖다가 조작했던 검사가 지금까지 쿠팡에서는 사건을 무마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주범이고, 최재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저거 포함되는 일이고. 자, 그러면 대통령과의 인연, 저거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저 때 함께 이제 할 텐데, 저것도 조금 있다가 정치적으로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웹툰 이런 데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에서 워낙 다른 동네도 그렇지만 그 본시가지가 좀 어려운 곳이 많은데 특히 성남이라는 데는 구시가지와 본시가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제 구시가지, 저는 이제 본시가지라고 그러는데 수정중앙구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옛날에 청계천에 있는 그 천거밀 분들을 갖다가 그때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국가에서 트럭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남한산성 자락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간 겁니다. 니네 알아서 살아. 하수구도 없고 결국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원주민 분들이죠. 땅을 깎고 그 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그 일군 게 오늘날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입니다. 거기서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이재명 당시의 변호사 눈에는 저는 안 봐도 너무나 선해요. 이 정책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게 여러 가지. 그때 아마 난리가 났었죠. 복지, 아마 이 그림이 그걸 겁니다. 복지 대마왕. 이거는 약간 호의적으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포퓰리스트 귀신, 돈 뿌리는 헬리콥터 막 난리가 났었죠. 자, 제가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막 극우 청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막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다닌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친구들을 갖다가 그냥 너 왜 그래? 이렇게 타박만 하고 이래서 될 수가 있을까?
문제가 뭘까? 뭐 복합적이겠죠, 여러 개.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이제 교육적인 이런 부분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입시, 학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갖다가 단절시키고 분리하는 각자도생의 이러한 사회, 이것들을 깨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야, 그래, 성남에서 우리가 그때 욕을 엄청 먹으면서도 청년배당이라는 걸 했었지. 청년배당. 뭐 청년한테 뭐 큰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이제 100만 원을 해서, 야, 네 저기 이거 갖고 뭐 딴 건 하지 말고 그래도 시간 남을 때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 어디 나들이 가고 싶으면 뭐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취미 생활을 해. 저는 대단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0년 전에 성남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청년 배당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에 우리의 청년들에게 적어도 1년에 100만 원은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다면 지금 저렇게 청년분들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을까 고민을 할까?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일의 이재명이 될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기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런 지역의 현안 같은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덧붙이면은 정말 그때 너무 전국적으로 공격이 심했습니다. 저 때가 이명박 정권 넘어가서 박근혜 정권이 시작될 때였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의 길거리 태극기 부대, 이 원조가 성남에 와서 집단 시위를 모란역, 야탐역에서 할 때가 2013년, 14년도였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들, 극우 세력들의 타깃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격 제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무상 시리즈. 무상 시리즈 첫 번째가 뭐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공공산후조리원. 네, 무상으로 그때부터 저출산 예감해가지고 최소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가 못하면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상교복. 아이들 저기 무상교복 저기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청년배당.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러한 무상 시리즈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격도 받으면서 굉장히 이 뭐랄까 체급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법입니다. 저는 왜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냐, 성남에서. 2010년도 아까 제가 초선 의원 선출직할 때 첫 번째 성남시장 하실 때, 그때 분당구, 아까 본시가지 신시가지 얘기했었죠. 분당이 신시가지였는데 분당이라는 데는 강남에 있는 분들이 고스란히 이주해 왔어요. 강남보다 더 강남 같은 아주 보수적인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2010년도에 참패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젊은 변호사가 나온다 그래도 민주당 달고 나오는데 저 보수 텃밭에서 찍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본시가지에서 압도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간신히 성남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렇게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인지를 쌓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 저 복지 시리즈,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얘기 나오는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의료 서비스에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져서 지금 이 사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예감해가지고 성남에 시립의원을 갖다가 지어야 된다 했는데 이미 착공을 해가지고 이미 완공이 돼서 성남 시립의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아니에요.
14년도 재선하면서 압도적인 분당 주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분당에서도 제 기억으로 4.8%인가 압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전에 7%, 8%로 졌는데 4년 만에 거기서 4%, 5% 이기면은 합치면 얼마입니까? 10% 이상으로 역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선거 역사상의 기록적인 거죠. 저는 그 원인이 성남에서 있었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과 연관된 성남형 창의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뭐 더 여기 그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좀 넉넉한데 그래도 일선 현장에 나가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힘겹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꼬리표를 다 답니다. 이거는 저 학교 운동장 만드는 데 쓰고, 이거는 어디 개보수하는 데 쓰고. 근데 정작 막상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의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우리 민주당 집행부는 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만들자. 교육청에 돈을 안 주면. 성남의 시내 초중고가 제가 알기로 한 173개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돈은 못 줘. 그렇지만 재정 재구조화해서 연말이면은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예산 줄여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을 주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단서를 답니다. 자, 그 대신에 이거 있잖아요.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첫째, 학교에서 협의하세요. 교육 주체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두 번째, 이거 하드웨어에 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에 돈 3천만 원 쓰려면 흔적도 안 남아요. 여기 우리 이 컨벤션 홀에 이 탁자하고 테이블만 바꿔도 한 3천만 원 들거려. 흔적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귀한 3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관계되는 회의가 열려가지고 당시 성남에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던 게 생존수영.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스스로 아이들 수영하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거 갖춰야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너희 기다려 그러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애들 맨날 입시학원만 다녀. 독도법. 동네 산에 올라가서 독도법을 실제 등고선을 따라가면서 독도법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하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캠핑 가가지고 걸스카우트들도 계시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하는 목공 수업.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이 나무를 잘라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런 목공 수업 같은 경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큰 경험일 겁니다. 저는 돈을 떠나가지고 부모들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다 애 키우면서 맞벌이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냥 잠자기 바빠요. 애는 학원에 보내고 이걸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하나 둘 입소문을 타고 나면서 아니 어떻게 시에서 이런 걸 해주지? 제가 그때 임해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걸 제가 몸소 느낀 거예요. 막 부모님들이 저를 막 쫓아다녀요. 막 고맙다고. 저는 제가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예산으로 쓰는데 오는 반응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창의형 성남형 창의교육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이셨죠. 그죠? 그런 거를 이재명처럼
여러분의 동지들과 함께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지역에서 해내면은 저는 우리가 걱정 안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저절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이 대통령이 했던 이러한 정책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더 조명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PT 보면은 뭐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반려동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사실 저런 것도 정말 눈물 나죠.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가정환경 어린아이들이 생리를 갖다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신발 깔창을 갖다가 그다음에 휴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생리들을 만든다는 사연을 보고 성남에서 이걸 어떻게 지자체장이 외면해?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성남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저렇게 깔찰 생리대를 쓰지 못하게 근본적인 생리대를 지급하는 저는 이런 정책들이 오늘날 이재명이 탄생한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설명드리는다는 거는 좀 시간상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그 여러 가지 그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경기도 얘기는 못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도 뭐 이미 경기도에서 검찰에 타깃이 돼가지고 수도 없이 불려다니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경기도에서 성과 낸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 넓은 지역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한 군데 공공기관이 다 몰려 있어요. 이거를 임기 내에 경기도 전역으로 전부 다 분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 정부에서도 외면할 때 경기도는 전 경기도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그때 겪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동네 슈퍼를 갔는데 우리 통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통장님이 저한테 너무 진짜 저 가슴 떨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경기도 대변인 할 때였습니다. 저한테 아니 제가 뭐 동네에서는 이제 의원님으로 저한테 얘기하니까 의원님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동네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동네를.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맨날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가 생활하기 바쁘니까 주말 되면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마트 그냥 대형 슈퍼마트 가서 몽탕 사가지고 쿠팡에 배달하고 이랬는데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어떡합니까? 동네를 찾아갑니다. 아파트 초입에 있는 조그만 근데 거기도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가슴 아프게. 이 내 사는 옆에 내 이웃이 있었다. 이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도 못할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이 주제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중언부언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이런 이웃을 갖다가 찾고 이웃을 지키고 아이들을 창의성 있게 길러내는 대한민국의 정말 이재명다운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 주역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9월 달에 와서 첫날 오고 이제 졸업식 다음인데 마지막 와서 뭐 별로 뭐 이렇게 큰 울림이 있는 웅변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제 경험을 나누는 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더 하루하루 일신울신하셔가지고 선출직이 되셔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또 이 중에서 5년 10년 뒤에는 제2의 이재명이 나오는 더 역신 정치학교의 동지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계속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